맞서는 행보라고 누구도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박근혜하고 맞서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뭐 너무 잘하시겠죠, 사실. 그런 행보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이들을 가지고 어린이들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오픈 아이들을 가지고 괴롭힌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야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나오게 됐다면 여차저차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박원순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조금 진보적인 사람과 뭐 그냥 정치하는 사람 섞여져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중세력까지 그냥 제가 오늘 편하게 시민사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박원순을 공격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진짜 이익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해서 똥바가지를 찌푸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을 부패 세력인 걸로 마치 대중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물어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 그리고 앞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갖고 있는 윤리성을 근원적으로 훼손시켜서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민사회가 저는 반드시 시민사회가 무슨 금전적으로 혹은 뭐 그런 걸로 완벽하게 윤리적이야만 한 그것만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에 인간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이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한나라당이 박원순 변호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난 우리 사회가 하나 챙길 건 있다고 생각해요. 병역비리 진짜 나쁜 건가 봐요. 병역비리 그거 침입한 진짜 나쁜 건가 봐요. 그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 우리가 요번에 반드시 언론에서 그거 반드시 확인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난 진짜 살다 이런 거를 처음 박원순 변호사도 참 이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니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박원순 변호사가요 군대를 안 갔다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데다가 육박.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육박 아니야. 팔박이야. 천하에 없는 팔박. 뭐냐면은 6개월 방학인데 행정착오로 2달을 더 살았어. 그러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옛날 군대 뭐 특명 끊긴다는 말 있죠. 일주일씩 그 제대할 때 특명 끊기는데 특명이 앞으로 끊느냐 뒤로 끊기느냐에 따라서 뭐 하루 이틀 일자 갖고 일주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명 뒤로 끊기면 그 며칠 때문에 자살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박원순 변호사는 2달을 군대에서 더 살고 나왔어요. 제대로 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그런데 군대를 2달이나 대한민국에 군대 2달 산 사람이 더 산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혹시 안철수 씨는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군의관. 군의관이었습니다. 군의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정보. 의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한국 언론이 한국의 양심, 한국의 진보, 한국의 시민 영역을 말살시키기 위한 대투쟁에 나섰다 하는 문장입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나선 걸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론 노동 노조, 언론 자유화를 위한 투쟁도 사실은 그 안에 포괄적인 범죄에 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내장하려고 하는 전체 기도를 한국 언론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인이 가져야 될 일이 사명이 지켜야 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이 추위를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진실에 대한 권력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제들은 동시에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라틴을 해독할 수 있는 특수한 계급이었죠. 그게 사실은 근대가 오면서 과학자가 지식인이죠. 그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의 상당 부분들을. 그 중에서 아마 그 권력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저는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서.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의 그 자족적인 데 빠져버리고 그런 사명감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런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싸움이 내년에 총선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 자유화에 회원의 자유 확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언론인을 정말 언론인의 줏대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서혜성 교수 말씀을 제가 좀 이어서 하면 중세 때 이제 이른바 소통의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그 교황청에 복무하는 사제들이 이제 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문자에 대한 어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라는 게 전부 사제들한테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저가 귀족들은 오히려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고 문자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근대 들어서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증. 그래서 과거에는 막 사제들이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자기들이 필사한 거, 경전을 필사한 거, 이게 이제 모든 그런 교리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게 근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전부 이제 글을 아는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매체도 뭐냐면 인쇄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바뀌잖아, 이게 다.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점이 바로 그와 유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뭐냐면 과거의 양피지에서 인쇄로 넘어가는 시점, 마찬가지로 방송이나 아날로그 미디어에서 SNS로 넘어가는 시점, 이미 기술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담당층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전에 중세 때 어떤 사제들과 유사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새롭게 우리들의 어떤 그 직업적인 이런 어떤 미신과 또 역량들을 키우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존재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것이냐, 이런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의 투쟁과 바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강택 위원장이 얘기해서 한마디 보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정동에서 무슨 전체정권 무너뜨리는데 SNS가 기능을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기여한 데가 한국이죠. 한국이야말로 SNS 국가죠. 공화국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디어가 그 일을 제대로 하면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디어 종사자들 스스로도 SNS에 의존해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얘기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렇죠? 물론 이명박이가 이 정권이 언론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간 잘 모르겠나, 각하가 미국 갔는데 국회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각하가 한국 국회에 가면 박수를 받을까요?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립에서 박수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게 FTA가 누구에게 유리하냐를 잘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그게 나가도 좋아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코멘트 한마디를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한마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다 자기 표현하나요? SNS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SNS 한국말이 있거든요. 소문이라고. 소문. 자기 소문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소문을 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S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하실 일에서 뭔가 벗어나 있거나, 여러분이 SNS에 매달리고 있거든, 여러분이 스스로 언론인인가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SNS에 의존 정말 그것이 개인 네트워크가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미디어가 살아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 시대를 사는 거죠. 언론은 기술적 환경 변화, 그 다음에 대중들의 참여 뭐 이런 게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정규군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의병들에게 비중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SNS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사실은 정규군이 잘 싸워줄 때 SNS는 더 활발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재밌는 말들, 재밌는 언어들, 그런 것들이 이 처음부터 나와야 할 부분은 바로 정규 언론에서 거기서 통해지는 정보들, 거기서 지적해주는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 정규 언론이나 방송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김어준처럼 아씨바 하면서 할 수는 없고, 아씨바를 해주는 게 또 낙곰수 인기가 될 수 있지만 영민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직설할 때는 이제 그거를 조금 경계에서 약간 넘나들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낙곰수처럼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할 얘기를 미디어에서 제대로 해줄 때 대중들은 역시 미디어를 보고, 옛날에 우리 때 그랬습니다. 정말로 무슨 얘기를 어디 가서 권위 있게 얘기할 때, 야 이거 10분에 나왔어.
신문에 나왔어. 야 이거 텔레비에 나왔어 하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전 여기 PD 출신이신 분도 있으시죠? 히말라야 가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티벳이나 제가 가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언덕바지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다 보신 겁니다. 망국기 같은데 이렇게 글씨를 써놨지 않습니까? 타르초라고 부릅니다. 티벳 말로 타르초. 거기 써있는데 저거 왜 써있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세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정말 그게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게 부처의 말들 불경이죠. 써놨는데 저게 왜 그런 거 왜 굳이 저렇게 천에다 써놓느냐. 그럴 때 그 해석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옛날부터 저렇게 써놓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이게 많이 붙어있는 지역은. 그럼 바람이 풍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람이 풍화되어서 부처님 말이 수천일 만리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깃발이 다 글씨가 달아지고 없어지면 다시 거기다가 글씨를 새로 쓴 글씨를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그 말이 전달되도록. 언론의 일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요. 실제로 그것도 언론의 기능이죠. 그 당시에는 종교적 언론이어서 그래서 언론의 기능이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기능은 아니지만요. 그 타르초 천을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언론 종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두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들, 그것들이 정말 수말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만한 그 빛이 발해가듯이 여러분의 공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헌신성이 야말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다. 사실 그런 공적 가치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실 앞에 이렇게 뭘 들고 있으신데 그 하나하나가 다 그 타르초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런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요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역사가 보면은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역사에서 제일 황당한 일이 분단을 당한 것도 있지만 분단의 결과로서 벌어졌지만 친일파가 살아남은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종로 네거리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길 맞고 물어보십시오. 친일파 청산돼야 하냐 청산되지 말아야 하냐 물어보면은 100%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모아놓고 한나라당 여기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야 친일파 청산하는 게 맞냐 청산 안 하는 게 맞냐 그렇게 물어봐도 한나라당 떨거지들의 부친 조부 이런 분들조차도 친일파는 청산하는 게 맞겠죠. 다만 나 어떻게 좀 빼주면 안 되겠어요? 또는 죽이지만 말면 안 됐어요. 반죽도도 패도 좋은데 죽이지만 말면 안 되겠어요? 또는 심한 놈은 죽여도 나만 죽이면 안 되겠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애새끼는 살려줬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일파가 살아남았죠. 친일파 청산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친일파한테 청산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황당한 일들이 역사상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예컨대 이게 우리가 왜 당하게 되냐면 친일파들은 생사를 걸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게 싸우죠? 저는 여러분들의 위치, 지금 조중동 이 문제를 막아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옛날 반민특위 조사관들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국민들 절대 여론이 반민특위 해야 하고 친일파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친일파들 정말 그놈들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놈들 입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죠. 그놈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반민특위 깨부시고 백방 암살하고 거기에 성공해서 자기들 살아남은 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런 엑소더스가 다시 없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때 친일파 때도 너무나 황당했었던 그 문제를 이렇게 뚫려가졌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걸 막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사실은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설 아니고 말 비슷하게 좀 더 낫지 않으세요? 나요? 네, 좀 낫죠? 예. 네, 그냥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요
저 한웅구 선배하고 저하고 직설을 할 때 어떤 각오를 했는지 진짜 솔직하게